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고 해서 요 부분 파트 몇 페이지까지 수업했었죠? 지수군? 지수군이 아니라 지수양? 미안. 몇 페이지까지 했었는가 보면 우리 빅뱅 이론은 다 했어. 빅뱅 이론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요 문제도 다 풀었어. 그치? 13번까지 문제 다 풀었었고 요 부분도 설명을 전혀 안 하진 않았어. 그치? 12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12페이지 펴보시면 지난 시간에 뭘 설명을 했었느냐 하면 이 주기율표 상에서 그대들이 이미 외우고 있는 20번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외우면 된다. 더 이상 뭐 많이 외우려고 하지 필요는 없다라는 거였고 20번까지 외우고 있니? 은성? 그래요. 수헬리베부터 시작하는 그거 있잖아. 그 정도까지 외우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 뭐였냐면 주기율표 상에서 얘가 그때 이제 칼라로 돼 있는 그 부교재에 있는 주기율표를 보면서 어디부터 12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단 모양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금속 원소가 늘어났고 비금속 원소는 그 주기율표 상에서 오른쪽 편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비금속 원소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단 모양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 금속 원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광택이 있고 전기 전도성이 좋고 열 전도성도 좋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부서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늘어나는 모양이 변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자, 아영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나트륨 얘는 금속인가요? 비금속인가요? 보통 그걸 또 이렇게 열심히 봐야 되나? 그래. 금속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트륨 그러면은 왠지 비금속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라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었다라는 거 얘기했었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냐 하면 광택이 난다는 거야. 광택이 나. 그래서 뭐 내가 저기 이 물기둥 얘기도 해주잖아. 기억나지? 뭐냐면 이 나트륨이 물이랑 반응하면 폭발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 덩어리를 물에다가 풍 집어넣는 순간 물기둥이 퍽 솟아오르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줬었어요. 은성이만 빼고 다 들었을 거야 아마. 은성이도 궁금하면 유튜브를 보면 그 뒷부분쯤에 거의 수업이 끝날 때쯤에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꼭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와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기율표에는 두 가지가 있어.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고 그래서 가로줄을 부를 때 주기라고 불러. 주기라고 해서 영어로는 피리어드라고 해서 쭉 해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기가 하나씩 커지게 되죠. 이 주기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뭐냐면 원자를 자, 은성 보세요. 원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통 그려요. 원자라고 해서 원자라서 동그랗게 그리는 건 아니고 재미없냐? 네. 그래. 이 방금 거 드립은 좀 별로였던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자, 원자라고 하는 녀석은 중간에 중심부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죠. 존재하고 전자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동심원을 그려서 동심원을 요래 이렇게 그려가지고 전자들이 돌 수 있는 궤도가 요렇게 정해져 있더라는 거야. 정해져 있더라는 것이고 플러스 제일 안쪽에 원자 핵이랑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전자는 두 개가 들어가면 이 궤도가 꽉 차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안정해지는 것이고 안정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거부터는 8개씩 이렇게 들어가면 안정해진다. 요거까지는 설명했어.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기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야, 있긴 있나? 없을 거야 아마. 요거 뭐냐 하면은 8개라는 뜻으로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 요게 아마 그 5호반에만 얘기하고 여기는 얘기를 안 했었나 봐. 옥텟 규칙이라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걸 뭐라 그러니? 옥타브라고 부르지. 옥타브라는 말 안 들어봤니? 도부터 도까지 그 한 옥타브라고 얘기하잖아. 네. 그쵸? 네. 거기에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잖아. 네. 8개를 의미하는 그 접두사가 옥타야, 옥타.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건 8개가 되면 안정하다. 옥타브라고 하는 건 8개가 올라가면 한 주기가
다시 더 커진다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안녕 기다리고 있었어 은별아. 그대만 기다리고 있었다네. 그래서 어떻게 은성이 책을 갖고 가고 그랬다며.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게 끝이야. 다들 뭐 베트남 가고 서울 가고 미용실 가고 바빠. 왔는데? 진짜? 기만해. 왜 안 와? 왔는데 아닌가? 설마 비행기가 안 뜨는데 어떻게 왔겠어? 비행기가 안 뜨는데 왔을까? 아 맞아, 비행기가 안 뜨는데 왔겠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옥텟 규칙 이걸 얘기를 하다가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에 이제 거기 있는 것 중에서 특히나 산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산소는 중간에 원자핵에 8개의 플러스가, 그러니까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8개가 존재해야 되거든. 근데 이미 첫 번째 2개 들어갔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껍질, 두 번째에다가 6개를 그려주면 넷, 다섯, 6개가 되면 이게 바로 산소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것이야. 8개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된다는 거지. 안쪽에서부터 채워가면서. 그러고 나서 이 산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는 안정해지고 싶어.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거 모든 자연 법칙이야. 편안하게 되고 싶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8개가 되면 참 편안해지겠는데 6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심리가 어떻겠어? 2개를 어딘가에서 가져올 수는 없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2개만 갖고 오면 여기 하나 딱 끼워 넣으면 안정하게 꽉 차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산소라고 하는 녀석은 보통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니? E- 이렇게 보통 되지. 이 E-라는 건 뭐냐면 전자가 2개 더 있으면 안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 거야. 그래서 이 음이온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에서 주변에 떠돌던 전자를 하나, 미안, 그림이 별로구나.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2개를 더 채워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는 안정해지기 때문에 늘 얘가 3-나 1-가 되는 게 아니라 2-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전자를 2개 가지고 오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런 애들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거기 있는 칼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칼륨 이렇게 K라고 표현을 하죠. 칼륨이라고 하는 애는 얘가 미안해. 그냥 나트륨을 얘기하자.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는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평상시에 전자가 11개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2개 채웠고 8개 채웠으니까 총 10개 들어갔지? 여기다가 전자를 하나만 딱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가 바로 나트륨의 원래 상태야. 원래 상태인데 이번에 나트륨은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어딘가에서 주워 오려고 보니까 7개나 주워와야 돼. 너무 힘들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한 개만 딱 털어버리고 편안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4개가 기준이 되는 거야. 4개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전자를 빨리 잃어버리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4개보다 더 많이 5개, 6개, 7개 이렇게 갖고 있는 애들은 몇 개 모자란 것만 더 가져오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녀석은 한 개 얘만 딱 잃어버리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Na+라는 이런 식으로 양이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열심히 무턱대고 했던 Na는 플러스, 마그네슘은 몇 플러스? 그거 몰라요. 어이? 마그네슘이 2 플러스, 구리는? 그렇지, 2 플러스. 뭐 그런 식으로 막 열심히 외웠었잖아. 그게 사실은 요거 주기율표의 상에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만 알면은 그게 몇 가 이온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외워야 돼요? 중학교 때 이미 외웠는데 뭘 또 다시 외워. 그래요?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는 알고 있죠? 네. 그거만 생각해도 돼. 괜찮아. 하면서 하나씩 기억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주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주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껍질의 개수야. 1주기에 있는 애는 요거 그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고 2주기라고 하는 거, 그 두 번째 가로줄에 있는 애들은 요 두 번째 줄까지 있다는 거, 두 번째 칸까지 있다는 게 2주기. 3주기는 여기까지 있다는 거. 4주기는 여기까지, 5주기, 6주기, 7주기 이렇게 전자 껍질이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자가 말이야.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외부에서 에너지를 뭐 열을 가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전자가 지가 스스로 에너지를 가지면서 전자 껍질 요거를 쭉쭉쭉쭉 이동을 해. 여기서 튀어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바깥까지 튀어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거를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에너지 준이라는 게 나와. 영어로는 레벨. 뭐 우리나라 말로 솔직히 번역할 때 에너지 수준이라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개념적으로는 그냥 에너지 수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에너지 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쪽 안쪽이 높냐 바깥쪽이 높냐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원자핵에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게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다. 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다. 준이 높은 상태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렇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좀 이따가 한 40분 정도 후에 갑자기 에너지 준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니까 기억을 잘 하고 있도록 하실게요, 여러분. 자, 그렇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족이야, 족. 이 주기율표 상에서 세로로 같은 줄에 있는 녀석. 걔네들을 같은 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왼쪽부터 시작해서 1족부터 2족, 3족, 4족 쭉 해가지고 제일 끝에는 18족까지. 이상하다. 이거 8개면 다 꽉 찬다면서 왜 갑자기 18족까지 나왔죠? 그래요. 그게 보면은 표를 보면 1족, 2족까지 있고 그 다음에 3족부터 12족이 초반에 3주기까지는 없지. 3주기까지는 아예 텅 비었잖아. 3족부터 12족까지가. 그치? 3족부터 12족은 4주기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옥텟 규칙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는 건 사실 3주기까지야. 3주기까지가 옥텟 규칙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네 번째 바깥쪽에 있는 껍질부터는 8개가 들어가면 안정하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야 안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 전까지만 일단 8개가 들어가면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족, 2족 하고 그 다음 점프 뛰어서 13족부터 이어서 이렇게 그 원소를 배치를 해 놓은 거지. 붕소, 탄소, 질소 이런 애들을 13, 14, 15, 16, 17, 18 이쪽에 배치를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이제 그 정도로 하면은 주기율표 이야기는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1족에 있는 원소들이랑 그 다음에 제일 끝에서 두 번째인 17쪽에 있는 원소들이랑 이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조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1족 원소라고 하면 그 주기율표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 위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시움 이런 것들이 1족에 있는 원소들이지. 그래서 이 중에서 수소를 빼고 수소는 비금속 원소잖아. 그치? 유일하게 이제 그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부분에 있으면서 비금속 원소인 건 수소 하나가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소 빼고 나머지 애들을 전부 다 1족 원소, 나머지 1족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묶어서 알칼리 금속. 1족 중 수소 빼고 뭐라고 부르냐?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알칼리 금속. 그런데 이 알칼리라는 이름 지금 처음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칼리라는 말 많이 써. 알칼리성 이온 음료. 뭐 들어본 것 같지 않니? 그 광고에. 그런 데서 쓰는 알칼리라는 게 무슨 의미드냐? 보면 우리 그 산과 염기라는 단어 배웠었지. 뭐 염산, 황산, 질산 이런 3대 강산 하고 막 그랬던 거. 거기서 나오는 거에 산성의 반대말이 염기성이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산성의 반대말로 알칼리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 왠지 그런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염기성이랑 알칼리성은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용어는 아니야. 그러면 뭐야? 금속은 금속인데 그러면 이제 산성 금속이 아니고 염기성 금속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름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거 나트륨 같은 것들이 이 알칼리 금속 1족이라고 했는데 나트륨이 물에다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터져. 펑 해요. 펑 하는데 펑 하고 나서 그 물의 액성을 보니까 진짜로 염기성이더라 이거야. 1족 금속이랑 물이랑 반응하고 남은 수용액의 액성이 항상 염기성을 띄었기 때문에 이름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별로 신기하거나 그러지 않은가 봐. 저만 신기했나 봐요.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좀 보고 가면은 이 페이지 그 13페이지에 아래쪽 부분에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이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라고 하는 단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알칼리 금속인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은 성질이 매우 비슷해요. 쟤네들끼리 비슷한데 뭐가 비슷하냐면 모두 실온에서 고체 상태. 금속이니까 기본적으로 실온에서 고체 상태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뜨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물 위에 뜨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물이랑 엄청 빨리 반응을 해버리지.
알칼리 금속은 무르기 때문에 쉽게 칼로 자를 수 있다. 야, 금속인데 칼로 자를 수 있대요. 심지어는 손톱으로도 끊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랬다 그랬지. 손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팍 이렇게 힘줘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다 잘 쥐고 손톱으로 꽉 누르면 끊어져. 그 정도로 물러요. 물은 정도 수준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맨손으로 만지는 건 매우 위험하대요. 왜 그러냐면 손에도 물이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랑 반응을 해서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장난을 하지 않도록 해요. 뭐 살아가면서 실제로 순수한 나트륨을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장난치면 안 돼. 자, 그렇고 잘려진 단면은 딱 자른 순간에는 금속답게 은백색 광택이 나타나.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가 돼버리고 그래서 표면에 회백색으로 되게 이렇게 좀 광택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마치 김설 있는 것처럼 쫙 이렇게 금방 산화가 일어나요. 수십 초 사이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4M 플러스 O2 이렇게 써 있는데 4M 플러스 O2 요게 2M2O가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 M이라는 게 나왔어요. 원소 기호 중에 M으로 M 이렇게 쓰는 원소 기호가 있디? 그대들이 아는 한은 없고 제가 아는 한도 없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그냥 메탈이라 그래서 금속이다 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이 M이 그 중에서도 특히 알칼리 금속을 그냥 M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쓴 것 뿐이야. 그래서 여기 M이라는 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거기도 설명에도 보면은 M은 해가지고 괄호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렇게 옆에 써 있죠.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4 나트륨 더하기 O2 한 개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2Na2O 이렇게 M 대신에 NA를 써줘도 무방하고 리튬 넣어줘도 똑같고 칼륨 넣어줘도 되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식을 쓴 거죠. 보면 산소랑 만나요. 산소랑 만나면 산소는 얘가 전자를 2개만 얻으면 참 안정하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1개씩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지. 그러니까 4개를 꼬셔가지고 야 우리 4대2로 미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2명씩 차지할게 라고 이렇게 산소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 2개랑 산소 하나랑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M2O가 되는지를 설명한 거야. 산소는 전자 2개 필요한 존재들인데 이 M이라는 녀석은 1개씩 여분이 있으니까 M 니네 2명 와. 나 하나랑 이렇게 결합하면 딱 맞아 라고 해서 M2O가 된다는 거죠. 됨? 요게 아까 여기 설명했던 이거랑 같은 원리야. 이 원리에 의해서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찬물과도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아까 뭐 폭발적으로 반응하니 그게 뭐냐면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갑자기 다량의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피가 확 늘어나는 거지. 그렇죠? 기체는 부피가 커요. 조금만 발생해도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게 확 물속에서 기체가 쫙 발생하면서 그 위를 덮고 있던 물을 밀어 올리는 거야. 그게 바로 물기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반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반응 후에 남은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므로 알칼리 금속 이름이 그래서 그랬다고 지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염기성을 띠므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었죠.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크므로 공기나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통 안에 기름 채워놓고 그 속에다 이렇게 쑥 넣어놓는다고 얘기했었어요. 갑자기 통을 열었더니 기름 냄새가 나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17쪽에 있는 애들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1쪽. 그러니까 그대들이 보는 표에서 제일 왼쪽 편에 제일 왼쪽 줄에 있는 거에 공통적인 특징이었고 이번에는 제일 오른쪽 줄에서 두 번째 줄. 거기가 17쪽이지. 17쪽에 공통점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5페이지로 보세요. 15페이지에 왼쪽 부분에 위에 보면 할로젠 원소 17쪽의 성질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보게 되면 그 순서대로 읽어보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순서로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상온에서 할로젠 원소는 2개의 할로젠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게 뭔 얘기냐? 4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F,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Br, 그 다음에 I 이렇게 4가지 원소야.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존재를 할 때는 항상 F2, Cl2, Br2 안타깝다 F4였으면 좋았을 텐데 재미없냐? 자, I2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이 원자 두 개가 똑같은 원자 두 개가 나란히 붙어가지고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플로린과 염소는 기체, 얘네들은 기체 상태. 그리고 브로민은 액체. 그 다음에 거기 그 오타가 있는데 오타가 아니라 책 자체가 잘못 나온 건데 I2는 실온에서 고체예요, 고체. 말이 이상하잖아. 기체였다가 액체였다가 갑자기 기체 상태로 다시 그럴 거면 앞에 문장에다가 같이 이제 기체라고 써줬을 텐데 고체가 잘못 나온 거야. 어? 내 눈이 이상한 거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밑에 설명에 2번 보면 플로린과 염소는 기체, 브로민은 액체, 아이오딘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 그게 아니고 기체, 액체, 고체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야. 대신에 I2라고 하는 이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녀석은 좀 독특해. 무슨 성질이 있냐면은 얘가 실온에서 고체인데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돼. 그런 걸 뭐라 그랬지? 고체에서 바로 기체 되는 거? 아니야.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게 기화지. 놀랬지? 순간 맞춘 줄 알고. 자, 고체에서 기체 바로 되는 걸 뭐라 그랬죠? 승화. 그래요, 승화. 어이 친구, 열심히 공부했구만 중학교 때. 그래. 안 했어? 자, 고체에서 기체가 되거나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걸 승화라고 얘기를 하거든. 얘는 승화성이 있는 물질이야. 그래서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바로 고체가 되고. 근데 그 승화점 자체가 실온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 한 40도, 50도 이 정도만 돼도 바로 이게 기체였다가 고체였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로도 보통 많이 존재하지만 기체로도 볼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은 플로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 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이 전에 얘네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좀 잠깐만 보고 가자고. 얘네들은 전부 다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는 건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원자과 전자수의 개수는 전부 다 no 7개씩이야. 얘네들은 전자 하나만 더 받으면 되는 애들이거든. 17쪽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온이 되면은 어떻게? 이온이 되면 이런 이온 많이 봤지? Cl-.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이런 것처럼 나머지들도 이온이 되면 F-, Br-, I-, 이런 식으로 다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고요. 보면 플로린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친숙해요. 정말 레알 이보다 친숙하기도 어려울 정도야. 뭐냐면 취향. 그렇지. 너 취향 얘기했냐? 취향 얘기했냐? 아 거기 써 있어서. 써 있어요. 어우 야 아니. 은별이 상식 많음. 뭐지? 옆에서 왜 비웃고 있는 거지? 아니기는? 자, 플로린은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불소라고도 많이 써. 불소라 그러니까 왠지 많이 본 것 같지. 불소 함유 치약이라 해서 우리 어른들이 쓰는 치약에는 대부분 다 불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 불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왜 불소 싫어? 자, 불소라고 하는 녀석이 치약에다가 많이 쓰게 되는데 치아에 이게 도포가 되면 얘네들이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치약을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불소는 그 치아 건강까지는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걸 먹어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장에서 위장 장애를 일으켜. 불소를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요. 한마디로 배가 아픈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약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주의사항에 삼키지 마시오 이렇게 써있어. 양치하고 삼키는 사람 잘 없거든. 그런데 애들은 어때? 애들은 양치질을 하다가 이게 뭐지? 꿀룩꿀룩 하다가 마셔버리고 그러잖아. 엄마 나 먹었어 막 이러잖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들 치약 뭐 딸기맛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사과맛 나고 딸기맛 나고 그런 치약에는 불소가 안 들어가. 불소 아예 안 넣어. 왜냐면 애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유아치과 어린애들 가는 치과에 가면은 불소 도포 치료라는 게 있어. 불소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야.
이빨 표면에다가 그런 것도 따로 해주기도 해요. 받아본 적 없구나. 받은 적 있어요. 오 진짜? 빨간색 아니? 너 위에서 막 노란 색깔 아니야? 너 파란 색깔 아니? 뭐야? 그건 색소고요 그냥. 그냥 색소고요. 그거 양치질 잘 안 하는 애들한테만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상태 그거 만드는 그거 학교에서 해주는데 그래서 왜냐면 또 애들은 이거 양치질 잘 못하고 하니까 아예 그냥 불소로 그냥 발라버리는 거야. 이빨에다가 썩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을 애들은 또 썩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염소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다가 써먹을까? 뭐 좀 염소를 쓰는 예 같은 거 혹시 알고 있는 거 없니? 화장실 청소할 때, 뭐 락스 쓰지. 나만 쓰냐? 락스가 뭔지 알죠? 여러분? 유한 락스 그런 거 있잖아. 냄새 막 독한 거. 그거 락스를 만드는 주 원료가 염소야, 염소.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천연 소금으로부터 만든 락스 어쩌고 저쩌고 막 써 있거든. 천연 소금이 뭐냐? 천연 소금의 주성분이 이거겠지. 염화나트륨이겠지. 그렇죠? 이 염화나트륨 중에서 특히 정제를 해서 이 염소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락스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선전 문구를 써놓은 거야. 락스 같은 거에 주 원료가 되고요. 그 락스 냄새 맡아보면 어때? 죽을 것 같지? 아니야? 락스 냄새 좋아? 락스 냄새 좋아. 락스 냄새를 맡아보면 별로 썩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자꾸 들이마시게 되면 굉장히 자극성이 있는 냄새고 코 점막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애들이 나쁜 짓을 한 게 있어요. 무슨 나쁜 짓을 했니, 윤성아?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자기 점령지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다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다 놓고 학살을 했어. 죽여버렸어.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거 할 때 히틀러가 시키니까 하는데 아니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다 계속 가둬놓고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 그만큼 좋은 데가 어딨어. 그래서 먹을 거를 줄 돈이 없어요. 아니 뭐 포로 수용소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먹을 걸 잘 주겠어. 그치?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면 이제 입을 줄여야 돼. 입을 줄여야 되니까 죽여버린단 말이야. 죽이는데 이게 한 명씩 죽이게 되면 여간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뭐 총을 쏴서 죽인다. 총알이 얼마나 비싼데. 그때 당시 이제 가치로 하면은 유태인 한 명의 목숨값과 총알 하나의 값조차도 총알 하나의 값이 더 비쌌어.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값싸고 손쉽게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제일 싸게 없애버리는 방법은 이제 땅을 파라고 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인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묻어놓은 곳에 문제가 생기지. 시체가 썩으면서 땅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좋은 방법은 독가스를 이용하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수용소에다가 독가스를 이렇게 살포하는 뭐 이렇게 건물 같은 거, 밀폐된 건물을, 창도 없는 그런 건물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서 애들 보고 다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넣어놓고 나서 거기다가 염소가스를 투입을 한 거지. 염소가스를 투입을 하는데 이 염소가스가 락스에서 나오는 그 냄새랑은 또 차원이 다른 냄새야. 아예 차원이 다른 정도로 독한 기체가 되는데 얘네들은 색깔이 있어. 눈에 보이기에 딱 노란색이랑 황록색, 노란색이랑 녹색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색깔이 나거든. 그래서 그 가스실에 그런 색깔의 연기가 피어오르면 또뭐 수천 명이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 많이 흡입을 하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 독가스의 재료로도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데 반해서 얘네들이 하는 작용이 뭐냐면 살균 작용, 표백 작용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표백 작용하기 때문에 락스 그런 거 원료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어. 우리 수돗물을 딱 틀면 수돗물이 나오잖아. 수돗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걸 받아서 직접 꿀꺽꿀꺽 마셔본 적 있니? 뭐 한두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수돗물을 마시다 보면은 특유의 그 수돗물 냄새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냄새가 나지. 네. 뭔가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냄새. 그 수영장에 가도 약간 물맛이 비슷하고 수돗물도 비슷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염소를 이용해 가지고 소독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살균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수돗물을 사실 만들 때는 염소만 넣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넣는 게 있어. 오존이라고 들어봤니? 오존층 그거야. 오존층에 있는 그 오존을 물에다가 또 살포를 해요. 살포를 하게 되면 오존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쓰죠. O3. 이거 비슷한 거 되게 많이 봤는데 산소에다가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오존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서 O2랑 O로 이렇게 나눠지고 원래 이 산소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O2가 제일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O 하나만 가지고는 자연 상태에서 오래 지속될 수는 없어. 다른 산소 원자 하나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O2가 되고 안정해지려고 한다는 거지. 이 과정에서 O가 발생해서 O2가 되는 그 과정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때 바로 살균 작용도 하고 표백 작용도 하고 그다음에 그대의 머리 색깔처럼 이렇게 머리 색깔을 빼는 탈색 이런 작용도 해요. 오, 그렇군. 그래서 오존을 투입을 해가지고 물을 소독을 하는데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존만 넣으면 되지 왜 이것까지 넣느냐? 왜냐면요. 정수장은 보통 멀리 있지. 우리 집까지 올라가려면 그 물이 또 최소 수십 킬로미터를 와가지고 우리 수도꼭지까지 들어오려면은 그 사이에 수도관을 엄청나게 여러 가지 수도관을 거쳐야 돼. 근데 그 수도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세균이 안 들어간다? 에이, 안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들어갔는데 다시 살균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지. 그래서 이 염소라고 하는 녀석은 물에다 녹이게 되면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어. 거의 뭐 며칠, 3일에서 뭐 한 5일 요 정도까지 남아있게 되고 오존은 사실 이 반응 자체가 금방 일어나는 반응이거든. 산소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소독을 하는 거는 얘가 더 효과적이지만 이 염소를 녹이게 되면 물에 오랫동안 남아서 수도관을 통과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염소가 남아있으면서 살균을 지속적으로 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염소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몸에 좋을 리는 없지. 몸에 좋을 리는 없고 따라서 수돗물을 먹을 일이 있으면 끓여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끓이면 염소 기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고래서 수돗물 먹으려면 끓여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요즘 뭐 생수 가지고 밥 짓고 생수 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는데 뭐 그런 세상 아니냐. 다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BR, 브로민이라고 하는 건 많이 안 들어봤을 거야. 그치?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친숙한 물질은 아니야. 이게 약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도 역시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시약장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거 플로르나 이 염소 같은 거는 원래 이제 그 실온에서 기체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시약장에 있지 않아. 기체인 것들을 뭐 하려고 그 시약장에다 넣겠어. 뭐 스프레이 캔 속에 넣어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브롬은 액체란 말이야. 액체이기 때문에 약병 안에 보면 이렇게 BR2 이렇게 써 있어. BR2라고 해서 이 브롬이네 하고 이제 약병을 꺼냈죠. 약병을 꺼내서 역시 저는 호기심의 노예였기 때문에 뚜껑을 아무 생각 없이 딱 열었어. 딱 열었는데 그때 마침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 선생님이 야, 너 뭐하냐? 아니 이거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뭔데? 브롬이요. 야, 빨리 닫아. 당장 닫지 못하겠어? 이러더라고. 왜요 선생님? 뭐해? 독성이에요? 그럼 독성보다 더 심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선생님이 남자분이셨어. 이 브롬이라고 하는 거는 포유류한테 수컷들에게 불임을 일으키게 하는 무시무시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브롬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면 안 돼. 브로민을 많이 노출되고 흡입하고 이렇게 되면은 생식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정자가 잘 생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볼 일이 없는 물질이긴 하지. 그렇고요.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것 자체로 쓸 때는 많이 없는데 우리 몸에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필요한데 요게 어디 쓰이냐면 갑상샘이라고 알지? 목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다고 하는 여기서 무슨 뭐 호르몬도 나오고 그런 데잖아. 그래서 그 요번에 뭐 솔지 EXID 솔지가 안화 감압술이라고 해서 뭐 눈 이렇게 튀어나온 거 넣는 수술을 했다며. 그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 여기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눈이 튀어나와요. 눈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이 안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이 원래 동그란데 눈 뼈가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걸 유지하고 있다. 얘가 압력이 점점 세지니까 뼈를 밀어내지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점점 튀어나온다는 거야. 눈이 개구리 왕눈이처럼 이렇게 눈이 툭. 그런 사람 본 적 있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되는 건데 요게 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몸속에 아이오다인이 부족하면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럼 아이오다인은
어느 식품에 많이 들어있나? 김이라든지 미역 같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역국 같은 거 먹으면 이런 것들을 섭취할 수 있어요. 아이오다인 같은 거. 그래요. 자,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다는 거냐 하면은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은 플로린 쪽으로 가벼운 녀석일수록 더 반응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쪽 아이오다인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응을 덜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녀석은 반대야. 알칼리 금속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응을 더 빨리 더 활발하게 하고 리튬 쪽으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서로 이제 반대되는 그런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면 이제 1족 17족 원소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3페이지에 있는 문제. 다음은 알칼리 금속 M. 이 M이 리튬일 수도 있고 나트륨일 수도 있고 칼륨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얘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칼로 잘랐을 때 쉽게 잘라지면 공기 중에서 자른 단면의 광택이 빨리 사라졌다. 그래,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뭐 여기 가나 다는 다 맞는 얘기야. 나는 M을 물에 넣었더니 물의 표면에서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기체가 발생하였다.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뭔지도 거기다 써놔. 이 기체는 수소가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기체에다가 불꽃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뻥 하고 폭발하겠지.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다는 나의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붉게 변했다. 그래요. 얘네들은 물에 녹으면은 염기성 용액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까지 알 수 있고, 자, 첫 번째, 이 실험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시요. 금속 M은 무르고 반응성이 크다. 맞죠? 가를 봤을 때 무르네. 나를 봤을 때 반응성이 크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2번, 나의 수용액에는 OH-가 들어있다. OH-가 들어있으니까 염기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니? 그렇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가 돼요. 3번, 금속 M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그래요. 공기 중에서 자른 단면의 광택이 빨리 사라졌다는 거,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수용액은 산성이다? 이건 틀린 말이네. 그치? 염기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험 과정 및 결과, 가와 나를 고려하여 금속 M의 보관 방법을 쓰시오. 어떻게 보관한다고요? 기름이라든지 뭐 벤젠 같은 거 그 속에다가 쑥 넣어놔. 그래야 공기 중에 산소랑 물이랑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좋습니다. 다음 A에서 H까지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하시오라고 했는데 A, B, E, F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애들은 1족, 2족 원소들이잖아. 1족, 2족 원소들은 무조건 뭐다? 수소만 빼고 다 금속 원소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 B, E, F는. 그리고 3주기 정도까지는 뭐 16족, 17족 이런 애들은 다 비금속 원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야. 주로 이제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대부분 비금속 원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줘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따라서 보면 금속 원소는 A, B, E, F 4개고 비금속 원소는 C, D, G, H 오른쪽 편에 있는 애들이 다 비금속이구나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A하고 E 1족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을 쓰라고 그랬는데 뭐 사실 2가지보다 더 있는데 2가지만 써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 알칼리 금속이다. 좋은 특성이야. 좋은 성질이고 그 다음에 부르는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기 중에서 산소랑 반응을 쉽게 한다. 그것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은백색 광택이 있다. 라든지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거 2가지를 쓰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A에서 D의 원자과 전자수를 각각 쓰시오.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그때 거기에 있는 전자의 개수야.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은 원자과 전자 몇 개? 몇 개? 몇 개? 그렇지, 1개. 그 다음에 은성 이제 그 B를 보세요. B는 몇 쪽의 원소인가요? 2족의 원소죠. 2족의 원소라는 얘기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전자 개수가 2개라는 의미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은별. 자, C라고 하는 녀석은 그렇죠. 6개. 야, 16개라고 대답할까 봐 순간 걱정했어요. 왜 16족은 왜 그러면 16개가 아니고 6개인가요? 8개만 되면 안정해지고 아까 이 주기율표에서 3주기까지는 3족부터 12족까지는 비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떠올려 보면 아하 16쪽에 있는 건 6개구나. 그러면 17쪽에 있는 거는 지수야. 전자 몇 개 있니? 원자과 전자가 17쪽은. 그러니까 D는 17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몇 개 있을까?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 한 개 더 많겠지. 그럼 몇 개? 그렇지. 7개가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아영 거기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18쪽에 있는 녀석이 있었다고 치면 18쪽에 있는 거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일까요? 8개. 야, 8개라 그러면 돼. 아이, 뭐 너무 왜 내가 아영이한테 어려운 문제 낼 것 같니? 아니야. 그냥 하나 옆이니까 8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고. 8개고 그 옆에 거는요? 그 옆에 18쪽이 끝이에요. 18쪽 다음은 그 다음 주기의 1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끝까지 가면 그 다음 거는 내려가서 한 줄 내려가서 제일 왼쪽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음 A에서 H의 반응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물과의 반응성은 E하고 A하고 지금 보면 1쪽이지. 알칼리 금속을 얘기하지. 근데 어느 게 반응성이 크다고 그랬냐면은 가벼울수록 반응성이 적다고 했죠. 그래서 즉 E하고 A하고 비교를 하면 E가 더 반응성이 크다고. 그럼 맞는 얘기를 한 건가? 물과의 반응성은 E가 A보다 크다. 맞네요. 기억은 맞는 얘기를 한 거고. 니은의 F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F가 뭐냐면 2족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 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인데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고? 그럴 리가 있나? 금속 원소는 고체 상태에서 다들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네. 그 다음 디귿.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C하고 H 중에 어느 게 더 클까? 아까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에너지가 커지는 거라고 그랬지. 커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C하고 H를 비교를 해보면 C는 2주기니까 2개밖에 없어. 근데 H는 3주기니까 3개가 있어. 그러면 어느 게 더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거야.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건. H가 더 높다는 얘기지. 따라서 디귿에 써 있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반대로 쓴 거야. 누가 이렇게 빙빙거리냐. 자, A에서 H 중 원자의 전자 껍질 수가 2인 할로젠 원소 가와 3인 할로젠 원소 나의 원소 기호와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내고 원자과 전자수 및 수소와 반응할 때의 반응성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전자 배치는 됐고 원소 기호를 한번 찾아봐봐. 주기율표에서 전자 껍질 수가 2인데 할로겐 원소야. 그러면 뭘까? 전자 껍질 수가 2라는 거는 2주기를 얘기하는 거지. 2주기 중에서 할로젠 원소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니? 할로젠이 뭔데요? 17쪽이요. 17쪽 원소를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염소. 아니에요. 플로린. 플로린이 되는 거고 3주기에서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염소가 된다는 거죠. 3주기에 있는 할로젠 원소.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가 될까요? 17쪽이니까. 아, 그렇지. 7개. 훌륭해. 7개가 되는 것이고 반응성은 어느 게 더 클까요? 플로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가벼운 걸수록.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이 정도까지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결합하는지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이랑 그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여요. 아마도 오늘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하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 이 정도만 하면 끝이 날 것이야. 즉 19페이지까지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윤도 안 해요? 함. 왜? 오전? 아니? 오늘 와야 되는데 수학학원에서 안 끝내준대. 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우선은요? 오선이는 미용실 같대.
화학 결합과 물질의 생성 이 단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안정한 원소, 불안정한 원소. 안정한 그러니까 왠지 그 저 축구 선수 안정환 같은 느낌도 좀 살짝. 아, 그만 봐. 자, 그 안정한 말고 그냥 안정한 거야. 편안하다라고 표현을 하자. 안정하다 그러면 왠지 뭘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뭐냐? 주기율표에서 제일 끝에 있었던,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애가 18쪽 원소지. 그렇죠? 18쪽 원소라고 해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애들이야. 다 가진 애들이야. 다 가졌어. 뭘 다 가졌냐면 전자를 껍질에 딱 꽉 차게 딱 가진 애들이라는 거지. 아까 이렇게 그림 그린 거 동심원 그림 그릴 때 두 개가 딱 차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게 가득 차면 헬륨이 됐었지. 그렇지? 두 개. 그다음 건 8개가 차야 되니까 총 10개가 되면 그게 네온이 되거든. 네온이 되는데 걔네들은 전자 껍질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저 그림에도 보면은 지금 헬륨은 2개 찾고 네온은 2개 차고 그다음 거 8개 딱 찾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해. 안정하고 세상 부러울 게 없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진 않아. 일으키진 않고 난 그냥 나 그대로 가만히 있고 싶어 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랑도 반응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불활성 기체. 발음 잘해야 돼. 불활성 기체. 그리고 이 부분은 불자를 B자로 바꿔서 비활성 기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기체거든. 다 기체고 근데 활성이 없다는 거야. 활성이라는 게 이게 반응을 한다는 건데 거기에 그래서 앞에 불자나 B자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부러울 게 없는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이 전부 다 워너비야.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모든 원소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18쪽이 아닌 원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싶냐면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해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는 바깥쪽에 한 개 있었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한 개 몰래 갖다 버리고 Na 플러스가 되면 여기 있는 네온이랑 똑같이 배치가 되는 거야. 2개, 8개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하게 그렇게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Cl 같은 염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일 바깥쪽에 7개가 있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만 더 얻자 라고 해서 Cl-가 되면 이 18쪽에 있는 애들이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안정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결합이 2가지가 나와요.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제 결합 얘기가 나오거든요. 16페이지에 화학 결합이라고 해서 결합이 2종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온 결합과 그 다음에 공유 결합 이 2가지가 있어. 일단 얘네 2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애들은 마치 이제 결혼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 결합을 결혼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얘네들이 남자하고 여자가 모여가지고 결혼을 하죠.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네? 진짜요? 안 돼. 왜요? 남자 여자는 이게 뭔 소리야? 왜 안 돼요? 그 동성이라는 게 이씨다 김씨다 이 동성 말고 남자 알아요. 여자 알아요. 동성 결혼 안 된다고. 왜요? 호적에 안 알려줘요. 왜요? 주민등록법이 그렇게 돼 있어. 나쁘다. 너무 나빠. 너무 나빠. 사랑도 제대로 못해. 인정. 뭐라는 거냐? 왜 이렇게 진지해? 왜 이렇게 진지해? 이것들. 진짜야. 자, 어쨌든 계속 설명을 할게. 자,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미 남자가 돈을 벌만큼 벌어서 재산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직업도 번듯하고 자, 돈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갖고 다 갖춘 남자가 있어. 그리고 옆에 마찬가지로 다 갖춘 여자가 있는 거야. 내가 특별히 뭐 그 결혼을 해도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자랑 그런 비슷한 조건을 갖춘 남자랑 얘네 둘이 서로 나는 남자니까 그래도 여자랑 결혼해야겠지? 나는 여자니까 남자랑 결혼해야겠지? 라고 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게 바로 이온 결합이야. 여기서 치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가 갖고 있던 전자 중에 하나를 이미 몰래 갖다 버렸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일단 안정해진 상태야. 안정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이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녀석도 전자 하나 필요했는데 어디 길 가던 전자 하나 납치해와가지고 지금 안정한 상태가 됐어 이미.
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이온이고 나는 양이온이면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마이너스를 띄고 전기적으로 서로 끌리기 때문에 그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각각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이미 전자 배치가 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서로 다른 극성을 띄어서 서로 끌어당긴다. 정전기적으로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서 결합하는 것이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이고, 그렇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성질이에요. 네, 거기에서 왜 그래요? 라고 하면 더 이상은 설명하기가 좀 빡세셔서 뭐 설명할 수는 있는데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그런데 공유결합이라는 건 좀 달라. 공유결합이라는 건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건 쥐뿔도 없어요. 가진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남자랑 그 다음에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 여자랑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얘네 둘이 서로 이미 아직 안정해지지가 않았어. 안정해지지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뭐 그나마 조금 뭐 특별히 의미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그것 자체로만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서로 둘이 좀 맞춰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 예를 들어놓은 걸 보면은 산소가 하나 있어요. 산소가 하나 있는데 이 산소라고 하는 녀석은 중간에 있는 원자 핵에 전자가 제일 첫 번째 거는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6개가 있는 애들이거든. 네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5개, 6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2개를 어딘가에서 더 받아왔으면 좋겠는 애들이야. 산소라고 하는 애들은. 근데 옆에 마침 수소가 하나 오게 되면 수소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슬슬슬 오다가 철커덩 갖다 붙는데 철커덩 갖다 붙을 때 이렇게 갖다 붙으면서 이 전자라고 하는 애는 중간에 이제 H라고 하는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있잖아. 수소는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가 여기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존재를 하게 되면 이쪽에도 똑같이 수소가 하나 와가지고 H라는 녀석이 하나 생기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전자가 존재를 하게 되면 마치 산소는 수소에 있던 이 전자까지 하나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하나 해서 2개를 더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산소는 2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가져서 안정하게 되는 것처럼 마치 수소를 잡아와서 네가 가지고 있던 전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8개를 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수소한테도 나쁜 게 아니야. 수소도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2개 있었으면 좋겠잖아. 수소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 해서 수소 같은 경우에 여기 2개가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쪽에 있는 수소도 마찬가지로 2개를 자기가 가져와서 안정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유결합이라는 거에 공유가 뭐니? 보통 일상생활에서 공유라는 단어를 쓰면은 좋은 거를 서로 나눠보자 뭐 이런 거 아니냐. 그치? 뭐 동영상 공유하고 이런 것들도 내가 본 동영상 너도 한번 봐라 뭐 이런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 너도 가져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 너도 가져라. 해가지고 요렇게 묶어놓은 얘네들이 공유 전자 쌍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개의 전자는 이쪽에도 속해 있고 이쪽에도 속해 있다 라고 해서 공유 전자 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전자 2개라고 하는 건 산소 원자과 전자 셀 때도 같이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고 수소 원자과 전자 셀 때도 2개가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게 공유 결합이야. 그래서 아까 이온 결합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온 결합은 이미 다른 상대한테서 전자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데서 돌아다니던 전자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어디 다른 곳으로 그냥 날려보내고 이미 안정하게 된 애들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그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면 얘는 아직 완전해지지가 않았어. 완전해지지가 않은 상태가 얘네들이 결합을 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해진 상태가 된 거지. 이온 결합은 결합하기 전에 이미 완전해진 거고 공유 결합은 결합을 함으로써 완전해진 거고 그 정도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보다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 뭐냐면 이온 결합은 그렇다 보니까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랑 음이랑 얘네 2개가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 이온 결합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이온 2개만 만나서는 이온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음이온 2개만 만나도
이온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이렇게 만나야 이온 결합이 가능한데,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전자가 부족한 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부족한 애들. 그래서 주로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비금속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산소, 비금속 원소지. 그리고 수소, 비금속 원소 맞네. 그렇죠.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공유결합. 그리고 아까 여기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했는데, 보통 양이온은 어떤 것들이 양이온이 되디? 금속 원소죠. 음이온이 되는 건 보통 비금속 원소란 말이야. 그래서 금속 원소 하나, 비금속 원소 하나 결합하면 이온 결합일 가능성이 높고, 비금속 원소 두 개 결합했다? 그러면 절대로 이온 결합일 수는 없는 거야. 이온 결합일 수는 없고 공유 결합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어요? 물어봐. 이거 이온 결합이에요? 아니면 공유 결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두 개의 특징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거나 그런 거 해서 어느 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우르르 나온다는 거지. 이온 결합에 대해 설명한 것, 공유 결합에 대해 설명한 것,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방금 설명한 특징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도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자, 일단 모형을 봤을 때 어떤 게 이온 결합을 나타낸 거고 어떤 게 공유 결합을 나타낸 건지 아는 방법은 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공유 결합, 없으면 이온 결합, 그렇게 생각해줘도 무방합니다. 거기 16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이 공유 결합이 보면 공유 전자쌍이 지금 한 개 있지. 얘는 한 개 있는데 언제나 한 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게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 한 개 있을 경우에는 단일 결합, 두 개 있으면 이중 결합, 세 개 있으면 삼중 결합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건 뭐 이름 붙이는 거야. 뭐 별거 아니니까. 대신에 단일 결합하고 이중 결합하고 삼중 결합 이렇게 점점 결합하는 게 개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결합한 결합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결합 세기는 하나만 공유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두 개, 세 개 이렇게 더 많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결합한 그 결합의 세기는 더 세진다.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 15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3번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림은 원자 A에서 D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는 임의의 원소 기호래요. 자, 보면 A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지. 6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전자를 2개를 받고 싶어하는 애가 될 거야. 어딘가에서 2개 모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다 아예 E-라고 적어둬. E-라고 적어두고 푸는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B는 어때? 그냥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음이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녀석이다 정도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C는 어때? 그치, 한 개가 남네. 그래서 그냥 플러스만 써주면 되고, D는 2개가 남으니까 E 플러스라고 이렇게 적어두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물질 가에서 라를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가 다음과 같은데 가에서 라 중 이온 결합이 가능한 물질을 쓰시오. 자, 가는 A하고 B. 근데 A하고 B를 보니까 E-하고 마이너스잖아. 근데 이온 결합은 어떻게 된다고? 음이온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랬지.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있어야지 된다 그랬지. 그래서 가는 불가능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 쓰라 그러면 가는 쓰면 안 되는 거지. 저런 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D가 결합한다? 그건 어때? 되지. 그래서 나는 써주고, 그 다음에 다는 A하고 C래. A하고 C도 되겠지.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다도 되고, 라는 여기가 집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B는 음이온, D는 양이온이 될 테니까. 그래서 나다라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면 되겠고요. A에서 D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물질 CB에서 C의 전자 배치는 아르곤과 같다라고 돼 있는데 어때? C의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온 결합이 됐으면 CB는 이제 이온 결합을 이루었을 텐데, 이온 결합이 됐다는 얘기는 C에 있는 전자 하나를 갖다 버린 거지. 버렸으면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10개. 전체 다 C에서 전자를 하나 갖다 버렸으면,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만 갖다 버리면
제일 안쪽에 있는 거랑 그 다음 거에 전자가 가득 차 있는 정도, 그 정도가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걔는 뭐가 되냐면은 10번은 네온이에요. 아르곤이 아니라 네온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올바르게 쓰려면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 됐었을 거야. 자, 그다음 D와 A2로부터 물질 DA가 생성될 때 전자는 A에서 D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D가 지금 전자가 남는 쪽이지. A가 전자가 부족한 쪽이지. 그러니까 전자는 D에서 A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남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겠니? 그래서 니은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디귿 금속 원소는 두 가지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 금속 원소라고 비금속 원소라고. 금속 원소들. 양이온이 될 수 있는 C랑 D가 금속 원소인 거고 A랑 B가 전자가 몇 개만 조금만 더 받으면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비금속 원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어쨌든 두 가지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C하고 D 두 가지다. 이 정도로 적어두면 될 거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B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A의 원자과 전자수는 그럼 몇 개야? A의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라는 건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몇 개, 전자가 몇 개 있느냐? 그렇지. 6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원자과 전자수. 그럼 B의 원자과 전자수는? 그렇지. C는? D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은성? 되겠죠? 그러니까 리을의 말은 맞는 말이네. B가 제일 크네. 7로 제일 크다. 다음 4번. 그림은 물질 AB 그리고 C2의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양성자 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뭐 그거는 문제 푸는데 별로 필요한 건 아니고 자 A, B를 보는 순간 아 얘는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이온. 그렇지. 공유 전자쌍이 없잖아. 공유 전자쌍이 없고 거기 보면 E 플러스 E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아 정기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끌어당겨서 결합한 거구나 알 수 있고 C2는 공유 결합이에요. 거기 보면 중간 부분에 전자 두 개가 애매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그 부분이 공유 전자쌍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공유 전자쌍 그럼 몇 쌍이니 여기는? 전자가 두 개면 한 쌍이거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한 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B는 이온 결합, C2는 공유 결합으로 형성되었다. 두 번째, A에서 C 중 원자과 전자수는 누가 제일 많을까? 라는 건데 생각해 보자고. A는 얘가 지금 E 플러스라는 거지. E 플러스라는 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원래 상태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를 날려버린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뭔 말인지 알겠음? B는 그러면은 걔는 E-라고 써 있단 말이야. 즉 두 개를 얻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니까 원래대로라면 6개를 갖고 있었을 거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요. C는 어때? 7. 그렇지. 야, 이 친구 대단해. 그거 어떻게 세느냐면은 거기 그림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자기 선에 있는 것들만 개수를 세면 돼요. 세면 되니까 거기에 보면 두 개 중에서 자기 선이 아니라 다 위에다 얹혀놨네. 이렇게 보통 그림 안 그리는데. 여튼 거기 한 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양쪽에서 하나씩 공유용으로 하나씩 제공한 것까지 같이 세서 8개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7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가장 많은 거는 C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장 적은 건 A가 가장 적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와 C가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 B가 아까 음이온이 된다는 거는 비금속 원소라는 얘기고 C는 어때? C도 공유 결합하는 애들은 비금속 원소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비금속 원소 두 개가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이 있다면 걔는 이온 결합 물질일 수는 없는 거지. 없고 공유 결합이다 라고 해줘야 돼. C가 전자를 어떻게 해서 안정한 이온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금속 원소라고 했으니까 안정한 원소가 되면 양이온이 될까 음이온이 될까? 비금속 원소들. 그렇지. 산소라든지 이런 애들, 염소라든지 이런 애들은 음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음이온을 골라주고 음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얻는 거야, 잃는 거야? 얻어요. 그렇지. 전자가 기준보다 전자가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18쪽 원소인 무엇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냐라고 했는데 두 번째 것까지 가득 차는 거지. 두 번째 것까지 가득 찬다는 얘기는 마치 전자가 10개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 되는 거고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 해가지고 그러면 네온이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오이, 형이 훌륭한데?
그래요. 자,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이렇게 대답만 하면 돼. 대답만 하면 칭찬해 줌. 칭찬해 줌. 자, 다음 페이지 17페이지로 가서 또 문제를 계속 풀어봅시다. 설명은 다 한 거야. 자, 설탕, 염화나트륨, 아세트산, 산화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가지 물질을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시오라고 했는데 이온결합은 뭐랑 뭐 금속 하나, 비금속 하나. 공유결합은 비금속들만으로 이렇게 결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류를 한번 해보자. 이온결합은 그러면 설탕은 어때? C, H, O 얘네들 전부 다 아무리 봐도 금속 원소라고 부를 만한 녀석은 없는 것 같아. 그치? 비금속 원소들만 잔뜩 있는 거니까 설탕은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생각하면 되고 염화나트륨은 어때? 그렇지, 이온결합이야. 나트륨이 양이온, 염화이온이 음이온 이렇게 돼가지고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아세트산은 어떤 것 같아? 그렇지, C, H, O 세 가지는 아무리 봐도 금속이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공유결합이구나. 산화철은 그렇지, 이온결합에 의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분류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네 가지 그 기준만 잘 알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지 기준. 그 다음에 네 가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하시오. 금속 원소는 위에서 나트륨하고 철 보이네. 그치? NA하고 Fe 이렇게 두 개가 금속 원소고 비금속 원소는 나머지 것들을 써주면 돼요. 탄소 있고 수소 있고 산소 있고 염화이온 있고 이 정도. 염화이온이니까 염소를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C, H, O, Cl 이 정도 써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게 금속 원소들, 아래 게 비금속 원소들이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 상식의 범위이기도 해. 철이 금속이지, 그렇지? 하지만 나트륨이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초등생한테는 이런 거 안 물어보겠지? 중학생 같은 경우에 나트륨이요? 비금속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금속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6번. 그림은 물질 가와 나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뭔가 보아하니까 공유전자쌍이 마구마구 눈에 들어와. 그대들도 들어오나? 물질 가를 이루는 화학결합의 종류를 쓰시오. 그러면 공유결합 써주면 되는 것이고 나도 공유결합을 써주면 돼요. 걔네들 중간에 공유전자쌍이 있는 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구성원소의 가지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구성원소의 가지수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전자의 개수로 알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총 전자의 개수로. 그래서 가를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녀석 말고 양쪽에 있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수가 원래 같았어. 따라서 가에 있는 것 중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물질은 서로 같은 녀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만 다른 물질이었던 것이지. 그래서 두 종류의 물질이 결합을 한 거야. 가는. 근데 나는 어때? 나는 세 종류가 되는 거죠. 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수소. 전자 하나밖에 없던 애였으니까. 제일 왼쪽에 있던 애는 수소고 중간에 있는 거는 보안이 두 개는 가득 채웠는데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가 원래 네 개였던 애인 거지. 네 개였던 애가 주변에서 마치 하나 공유받고 오른쪽에서는 세 개를 공유받아가지고 8개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나의 오른쪽에 있는 애는 원래 원자과 전자수가 5개였던 애야. 5개였던 애인데 공유전자 3개 받아가지고 8개인 척 하고 있는 거죠. 됨? 네. 그래서 가지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그렇지. 나는 3가지, 가는 2가지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에 공유전자쌍수는 가와 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는 몇 쌍이 전자 공유가 되어 있냐면은 그 2개마다 한 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총 4쌍. 왼쪽 2쌍, 오른쪽 2쌍 해가지고 4쌍이 공유되고 있는 거고 나의 경우는 왼쪽 1쌍, 오른쪽 3쌍 해가지고 공유전자쌍수는 가와 나가 같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각각 4개씩으로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4이다 라고 했는데 가하고 나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그 중간에 있는 녀석이야. 중간에 있는 녀석들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를 세보면은 4개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4개가 공유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 7번 문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니까 여러분 힘내요. 화이팅! 하하하.
하하. 아, 이거 하는 게 자꾸 이렇게 찍히는구나. 동영상 본 적 있니? 동영상 보면 썸네일에 맨날 이렇게 팔 벌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무슨 뭐 이상한 동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거였구만. 알겠지? 뭐 이런 거 많이 하네. 많이 하기는. 힘내요. 뭐 이런 거. 아 진짜 이상하게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이러고 있는 거야. 뭐지? 뭐 내가 맨날 수업할 때 맨날 이러고 있나? 네 팔이 잘 나오고 있어. 자, 7번. 그림은 3주기 원소 A, B로 이루어진 두 가지 물질의 결합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즉 거기 보니까 A랑 B랑 규칙적으로 쫙 나열이 돼 있는 거잖아. 이거는 이온 결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A라는 녀석이랑 B라는 녀석이랑 이온 결합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 B2 옆에 있는 거 B2 이거는 공유 결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거야. 일단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그러면 B가 금속 원소라는 거냐 비금속 원소라는 거냐? 비금속 원소라는 거죠. A는 따라서 금속 원소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요 그림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A는 전자를 읽기 쉽다. A가 금속이라고 그랬죠. 금속은 전자를 읽기 쉬워요? 맞아요? 원자가 전자수가 1개 혹은 2개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금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읽기 쉬워요. 맞네. 1번은 맞는 말이 되고, 2번 맞아요. 맞고, 3번 아니 그렇지. A, B는 전자쌍을 공유하는 게 아니야.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서로 끌어당겨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죠. 그 다음에 4번 B2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맞네. OOXO 정도 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18페이지만 설명하고 19페이지 하는데 18페이지 이미 거의 다 설명했어. 거의 다 설명한 거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관련된 얘기거든. 자, 이온 결합이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여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쫙 나열이 되어 있잖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고체로 이렇게 가만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특별히 전기가 흐를 이유가 별로 없어.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뭉쳐가지고 중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고체 상태에서는 그다지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아요. 이온 결합 물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각자 이온이 지금 이온 상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온들이 돼서 물에 확 녹아서 전기가 아주 잘 통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냥 NaCl, 염화나트륨을 생각하면 돼. 염화나트륨, 걔가 소금에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가지고 전기가 흐르는지 보면 안 흘러. 안 흐르는데 물에다 녹이고 나서 그 물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면 전기가 잘 흐른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 얘가 지금 얘 아주 규칙적으로 돼 있잖아. 이게 조금만 밀리면 어떻게 될까? 아주 조금만 밀리면, 한 칸만 딱 밀린다고 생각해봐. 은별아, 한 칸만 밀어보자. 한 칸을 밀었어. 한 칸을 밀었더니 본의 아니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서로 위아래끼리 어떻게 되겠어? 전기적으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된단 말이야. 원래 상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서로 전기적으로 아주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얘가 소금 같은 것들 알갱이 쫙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큰 덩어리 같은 걸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부스러지지. 부스러지는 게 왜 부스러지냐? 그대가 힘이 세서 부스러지는 것도 있겠지만 얘네들도 도와준다는 거야. 조금만 밀려도 전기적으로 서로 반발하게 돼. 지금 원래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위치가 바뀌어도 전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층 사이에서 반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해준 힘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로 부스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야. 자, 테마 7번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 1.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을 하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가 달라진다. 이 얘기는 NaCl 같은 경우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1대1로 그냥 결합을 하면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CA, Cl. CA는 보통 2 플러스가 되지. 그리고 CL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개를 내놓고 싶은데 얘는 한 개씩밖에 못 받아가. 그렇기 때문에 CL이 2개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 곱한 값이 같아야 돼. 무슨 얘기냐? 플러스가 2개 있는데 여기는 하나 있으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가 2개 있어. 근데 마이너스는 여기 하나인데 여기 2개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2 해서 균형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 CaCl2다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거기 써 있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으며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여 비교적 단단하고 녹는 점이 높아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를 한다. 그런데 이온 결합 물질은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어지거나 부서진다. 왜 그렇다고? 조금만 밀어내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전기적으로 반발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찍 쪼개져 버린다 이거지. 쪼개지고 남은 것들은 그러면 안정한 부분만 남겠네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뭐야, 그대들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 어쨌든 왜 그렇다고요? 전기적으로 워낙 규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밀어내도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지. 서로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층상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훅 밀어내 버린다는 거야. 잘 쪼개진다.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수소나 물과 같은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 상온에서 주로 기체나 액체로 존재한다.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은 아까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된다고? 소금 같은 거 물에 녹으면 전기가 아주 잘 흐르게 된다고요. 이온결합이 그대로 끊기면서 물속에서 이온 상태로 막 돌아다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녹아도 이온으로 나눠지지 않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이런 것들은 고체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데 승화성도 있어서 고체, 기체 왔다 갔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염화칼슘 이야기 내가 해줬나? 오늘 염화칼슘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계속 너무 많이 했더니 헷갈린다. 염화칼슘 요거밖에 얘기 안 했지. 염화칼슘 얘기. 그래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염화칼슘 이야기를 해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 있잖아.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왔잖아. 눈이 많이 왔고 눈이 많이 쌓인 길에 제설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설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디? 보통 이제 1.5톤 포터를 끌고 오지. 트럭을 끌고 와서 뒤에 아저씨들이 한 2명 정도 이렇게 타요. 타가지고 뭐를 이렇게 자꾸 삽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잖아. 그게 아영이 말대로 모래를 뿌릴 때도 있어. 약간 돈이 좀 없으면 그냥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모래 뿌려가지고 하는 원리는 뭐냐면 마찰력을 좀 더 키우겠다고. 오이 잘 알고 있구만. 바퀴가 헛도는 것만 막으면 되는 거잖아 일단. 그래서 모래를 뿌려가지고 마찰력을 좀 더 높여서 잘 다녀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문제점이 있어요. 눈이 녹고 나서 흙탕물이 되고 되게 더러워지죠. 뭐 모래 안 뿌려도 사실 눈 녹으면 되게 더러워지긴 해. 이상하게 많이 더러워져. 비 올 때보다도 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끔 보면 하얀색 무슨 알갱이 같은 거를 막 잔뜩 뿌려. 본 적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뿌리는 게 뭐냐면 이걸 뿌리는 거야. 염화칼슘 뿌리게 되는데, 염화칼슘을 조금 뿌리는 거 아니고 그냥 뭉태기로 그냥 삽으로 퍼가지고 막 후후 이렇게 퍼서 뿌린단 말이야.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쭉쭉쭉 뿌리잖아. 그러고 나면 걔네들 지나가고 나면은 한 10분 20분만 지나도 길이 어떻게 되냐면 질척질척 다 녹아버려. 왜 그러냐면은 이 CaCl2라고 하는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어. 뭐냐면 물에 잘 녹는데 물에 녹을 때 열을 발생시켜. 그러니까 가만히 차가운 물에다가 CaCl2를 왕창 이렇게 붓지? 그러면 물이 따끈따끈하게 물이 데워질 정도로 열을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녹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거의 뭐 얼어붙어 있고 눈 쌓여 있고 이런 부분에다 훅 뿌리는 순간 뭐냐면 그 부분에 대부분은 고체 상태로 이렇게 눈이나 얼음 형태로 존재하지만 표면에는 약간의 물이 존재할 거 아니니 그 물에 녹기 시작을 해 얘가. 그러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고 빙판을 또는 눈을 녹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물이 더 생기죠? 물이 더 생기니까 아싸 좋구나 하고 더 녹아. 더 열이 발생해. 더 뜨거워져. 마구마구 다 녹아서 질척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바깥이 좀 춥다고 하면 그 물이 얼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빙판이 더 안 좋은 건데. 그런데 얘가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뭐 소금 녹이면은 물이 어느 점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 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한다. 이것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염화칼슘이 물에 녹게 되면은 어느 점이 떨어진 거야. 0도에서 물이 어는 게 아니라 영하 18도 정도 돼야 얼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뭐 물론 이제 농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녹였다고 하면 영하 18도까지 물이 안 얼어. 액체 상태로 줄줄줄줄 흐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웬만한 추위에는 염화칼슘 한번 싹 뿌려놓으면 끝이라는 거야. 와우, 이렇게 편한. 게다가 또 장점이 있어. 싸. 만들기도 쉽고 가격도 2만 원 한 푸대 해봐야 얼마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세금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제설 장비를 충원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것도 막 수백 포대, 수천 포대 막 이렇게 사다 놓는 거야. 큰 포대로. 싸거든. 다 좋을 것만 같은 이 제설제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녹아서 물이 이렇게 줄줄줄 돼 있으면 그 물은 이 염화칼슘 수용액인 거잖아. 염화칼슘 녹아 있는 물. 이 물이 튀어서 차들이 이렇게 슉 다니다 보면 튀지. 주변으로 튀어서 가로수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식물이 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데 방해를 해요. 말라 죽게 만드는 원인이 돼. 가로수들의 생장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거기서 끝났으면 뭐 가로수 따위야 뭐 다시 심거나 뭐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 차체에 이제도 물이 튀잖아. 하부 아래쪽에다가 이게 막 지나가면 물이 팍팍팍 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수용액이 금속에 닿게 되면 부식을 굉장히 촉진시켜. 보통 뭐 녹슬면 안 되잖아. 차에 녹슬면 진짜 막 완전 헌차 같잖아. 그게 이 염화칼슘 수용액이 묻게 되면 그 녹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그래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눈길을 지나가고 나면 특히 제설 작업을 한 길을 지나고 나면 꼭 세차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거를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싫어해. 염화칼슘 뿌리는 걸. 야 그거 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쓱쓱쓱 밀면 되지. 그걸 왜 약을 뿌려가지고. 자기 차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거 밀면 죽어. 너무 힘들어. 눈 무게가 생각보다 엄청 무겁거든. 군대에서 눈 치우면 죽을 것 같아. 나도 군대에서 눈 좀 치워봤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즘은 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똑같이 이 물에 녹으면 열이 발생하는 그런 물질들을 찾아냈어요. 많이 있어. 거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친환경 제설제로 나오고 있는 아세트산 칼슘과 아세트산 마그네슘이 포함된 제품은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런 게 있다는 건데 왜 안 쓰느냐? 비싸. 가슴 아픈 일이야. 비싸서 못 써. 그래서 여전히 제설차에서 뿌려야 되는 것은 대부분이 이겁니다. 염화칼슘. 미친 듯이 그냥 퍼붓는 거지. 근데 그래봐야 눈이 계속 오지? 그러면 소용없어. 농도가 점점 낮아질 거 아니야? 염화칼슘 농도가. 그러면 뭐 이거 염화칼슘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알 바 없이 그냥 또 쌓이고 또 얼고 그래서 계속 뿌려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눈이 그치고 해가 뜨는 거예요. 눈이 그치고 해가 뜨면 알아서 자기가 녹는 거. 자연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제설 작업 해봐야 소용없어. 따뜻해지면 그냥 다 녹게 돼 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 설명하면은 오늘 수업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내일 이어서 19페이지부터 문제를 풀어볼 것인데 내일까지 해올 거 숙제는 부교재 말고 어디 가냐? 부교재 말고 여기 보면 20페이지 그리고 21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요 단원에 대한 문제 13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내일 수업 전까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 친구들 가기 바빠.